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문제풀이 합시다. 1회차 좀 쉬웠고요. 그죠?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왔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자, 봅시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대륙법계에서 행정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나뉩니다. 경찰국가 시대의 이야기고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2번 중요하다고 말했던 지문이고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 거니까 2번도 틀렸다. 그지? 3번에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당연히 시민과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을 긍정하는 거고 제군, 외사 네 가지 경찰국가 시대에 빠졌으니까 범죄수사가 경찰의 당연한 임무가 아니고요.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이 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에 가서 보시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이게 지금 법치국가 시대니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는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019 찾아가야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획,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는 임무, 기획은 맞습니다. 니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자들이 정리한 개념이니까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 맞고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유래되었다. 뒤쪽은 맞습니다. 최근 경과시험에 틀린 문제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정보보안 외사경찰활동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보안 외사활동은 국가목적적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전제사실이 탈락되니까 디귿은 맞는 이야기고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활동 구청이나 시청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경찰 제복을 입을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과 리을이 틀렸네요. 3번 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나옵니다. 공공의 안녕의 요소는 세 가지가 나오죠.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물론 제1요소가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 됩니다. 1번의 성문규범의 총체라는 이야기가 맞죠. 불문규범의 총체는 공공질서가 되는 거고 2번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맞습니다. 공법규범을 침해했다. 대표적인 게 형법이고요. 형법을 침해했을 때는 경찰의 개입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3번 수사정보보안 외사활동 이런 것은 국가목적적 자격이고 따라서 가발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내가 돈을 줬는데 토지를 안 주더라. 이건 사법적인 이야기지만 대규모 토지 분양 사기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공법규범을 위반하는 게 되니까 그때는 잠정적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갑시다.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에서 13명이니까 1번은 틀렸고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뒷부분은 맞습니다. 2번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지만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지문이 되죠. 세 번째,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그리고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하는 거 맞고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 청장,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 기간은 2개월이 되고 만약 연장이 필요하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갑시다. 새로운 경찰 모델과 역할에 대한 설명.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경찰의 다른 역할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범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라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경찰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에 가서 보시면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은 범죄와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까지 해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한다는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죠. 디귿 경찰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관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인데 대역은 주인공을 대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인공의 동선이나 대사를 함부로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치안의 유형 중에서 사적 조직 원칙과 사적 비용을 지불하면 내가 돈을 주고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 돈 적은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다만 가난한 사람은 치안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뒤 바뀌어서 나왔죠. 6번 갑시다. 경찰 부패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구조 원인 가설. 신임 경찰들이 선배 경찰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는 거 맞고요. 부패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고 경찰 조직이 잘못된 거라고 보니까 조직의 체계적 원인이 맞습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요게 키워드고 얘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찰 조직을 부패하게 만드니까 부패 원인은 개인적 결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펠인델부니까 펠트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아도 된다. 경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작은 호의 받았다고 해서 사건 청탁을 받는 등 부패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부패인지 부패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고요.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니까 모르는 척한다 라는 것은 침묵의 규범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갑시다. 범죄 원인론에 대한 이야기. 고전주의 범죄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는 두 가지라고 보죠. 범죄를 저지를 의사와 저지르지 아니할 의사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있고 의사 비결정론이죠. 그래서 확실한 처벌이나 엄격한 처벌이 있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강력하고 신속한 형벌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뒤늦게 가서 보시면 범죄는 어떤 사회에도 존재하니까 인간 본성의 일부다.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무규범 상태가 되고요. 이런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봤던 거니까 2번도 맞죠. 문화 전파 이론 나옵니다. 쇼와 맥케이고요. 문화 전파 이론은 앞 세대의 범죄 문화가 다음 세대에게 비판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회가 범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불법 사채업을 하는 아버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이 안 되죠. 따라서 자녀에게 그대로 인식되는 거.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은 원인이죠. 원인에 대한 자기 통제 상실이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낙인이론은 문신을 하거나 염색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 사회 구성원들이 저 행위는 나쁜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범죄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낙인이론은 범죄 원인, 즉 염색이나 문신 그 자체보다 범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나왔죠. 그 다음 8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도 역시나 전략을 세워서 전문 범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즉 범죄 요소나 사회 부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초를 사회를 교정할 기초를 확립해 주는 거 맞습니다. 니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나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됩니다. 사회 유대 이론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유대가 깨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심지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가 없으니까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고요. 경제적 궁핍,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굳이 내가 치안을 위해서 활동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지역 조직에게 마냥 맡겨뒀을 때는 절대로 경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역 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 수사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한 거니까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일정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절도범죄가 일정 지역에 일어납니다.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자유재량,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도 제공하는 겁니다.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지역사회 통합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더욱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장님이 와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하니까요.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시골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요. 9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 1번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전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어차피 공문의 형태로 내려오니까 그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무원이 일에 따른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명세들을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신고하라고요. 신고하고 난 다음에 해당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되죠. 3번 초과 사례금 받습니다. 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까지인데 초과 사례금을 받았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죠. 돈을 돌려주는 건 돈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제가 얼마 돌려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가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야 라고 알려주죠. 그건 7일 이내가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렸고요. 1번이 답입니다. 10번 갑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로 안에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 드는 건 다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선출직 공직자가 돼야 돼서 틀린 지문이고. 3번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표시하여야 하는 거니까 틀렸죠. 4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안 되는 거 맞는 지문이다. 그죠? 자, 경찰에 대한 통제 유형 중에 사후 통제를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예고제는 사전이고요. 국회 예산결산권은 돈 다 쓰고 난 뒤에 하는 거니까 사후 통제가 맞고, 국회 예산 심의권은 심의는 편성권이니까 미리 만들어주는 거니까 사전. 사법부의 사법심사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니까 사후. 입법 예고제는 입법을 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니까 사전.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감독을 시행하니까 사후. 국정감사조사도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니까 사후가 되겠죠. 그 다음 12번 경찰청 감사규칙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일이 잘 됐나 못 됐나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합감사의 주기는 1에서 3년까지 맞고요.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다면 감사를 일부나 전부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감사관이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는 건 매년 2월 말까지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감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경찰청장이 감사 결과를 알려주면 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주면 되죠. 시도경찰청장은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된 감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때 15일 전까지 알려주는 거고,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는 실시하고자 할 때 15일, 실시하지 않을 때는 7일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형소법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3회 했다면서. 그럼 36개요? 근데 뭐 용두쌤은 헌법도 하니까 내가 별 말을 못 하겠는데, 잠깐만, 헌법이랑 합쳐도 나 진짜. 그래서 다른 데는 그 형소법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해설하다 보면 12번만 넘어가면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 경찰쌤 얼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자꾸 사라지진데. 해봅시다. 또 13번 봅시다. 다음은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이야기, 법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국내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 절차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따라서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인데, 법규명령은 법이라는 이야기는 국민에게 적용이 있죠. 양면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규정이니까 편면적, 내부적 구속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거니까 위법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도 되고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징계 사유도 되겠죠.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위법은 아니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징계 사유에 불과합니다. 4번 조리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불문법원입니다.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면
상식을 벗어난 악법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해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14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이야기. 총경 이하에 대해서 경과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일반 경과, 수사 경과, 보안 경과, 특수 경과가 있고, 다만 수사 경과, 보안 경과는 경정 이하가 돼야 되니까 기억 틀렸죠. 신규 채용할 때는 일반 경과를 부여해야 되고요. 니은 임용권자는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죠. 전공 없이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 경과는 전공과 같은 이야기. 그 다음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더라. 경과 일부를 폐지, 병합, 신설할 수도 있다는 디귿도 맞는 이야기. 채용 후보자 명부의 기간은 2년인데 유효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기간은 3년이 됩니다. 15번 갑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과 5인은 비상임, 1명은 상임이 맞고요. 경상정, 소위정이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국가경찰의 위원은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니까 절차가 틀렸고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지문은 3명으로 나올 거고요. 디귿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법관이나 판사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중대 심신상해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은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경우도 행안부 장관과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진, 심사 승진이 가능한 계급은 경무관까지고요. 따라서 승진 대상자 명부에는 우리가 총경 이하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로 따로 등재를 합니다. 진짜 승진될 가능성이 많은 애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해야 되니까 정직 이상 맞고 명부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계급에서 일을 잘 못해도 열심히 근무만 하고 있으면 올려주는 걸 근속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속승진은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이때는 그래도 좀 높은 직책이니까 연 1회 심사를 실시하고 그 비율은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소수점이 나오면 1명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 모든 경찰 공무원의 기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엔드죠. 전사거나 순직하면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한데 그건 경위 이하가 돼야 되죠. 4번 승진심사위원회 승진 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5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심사 선발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갑시다.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위임은 전부 위임이나 주요 부분 위임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위임기간, 즉 위임기간이 수임기관에게 일을 하나 넘겨줘요. 그렇다고 해서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지휘감독도 가능하고 일을 똑바로 못하면 취소나 정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임의대리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복대리는
원래 피대리 관청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피대리 관청이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법정 대리는 청장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피대리 관청의 사고로 인한 거니까 청장이 없어요. 따라서 지휘 감독은 안 되고요. 대리기관이 차장이 알아서 자기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4번도 맞는 이야기. 18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의 면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면직 발령장 또는 면직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맞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다음 날은 사망한 다음 날이랑 15 임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정규직이 되는 거. 기간 연장은 다 다음 날이에요. 10일 플러스 10일이면 연장되는 10일은 앞에 10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기산해야 20일이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기간 연장은 말하지 않아도 다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2번. 의원 면직의 효과는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임용권자가 승인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바로 던지고 그날부터 출근 안 하면 직장을 무단히 이탈한 게 돼서 징계나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2번이 답이겠네. 그 다음 사직서의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직 종용을 받아요. 너 네 스스로 그만둬라. 안 그러면 파면당한다. 파면당하게 되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제한이 있으니까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가려면 네 손으로 그만둬라 라고 종용을 했고요. 파면될 것을 염려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만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사직의 의사결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직권면직 사유 중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객관적 사유입니다. 직원, 미복귀, 자격,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는 주관적 사유에 해당되니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9번 갑시다. 징계 절차에 관한 이야기.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사고 쳤다는 걸 알았어요. 수사기관, 조사기관이 필요 없으니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 징계 사유를 통지받았어요. 다른 기관장이 너네 돈 받아먹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조사가 필요한 거니까 30일 이내에 징계해결 요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의견진술기회 줘야 되고 의견진술기회를 결여한 징계는 무효가 되죠. 취소가 아니라. 수사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감사원이 움직이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죠. 그런데 다른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이 움직였다. 그러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번 경찰 책임의 원칙. 처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벌을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경찰 책임 대상자예요. 그래서 어른이건 애건 남자건 여자건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상관없다 그랬죠. 행위자가 가지는 주관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 객관적 책임이란 이야기죠. 2번 경찰 위반의 상태는 행위 또는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규 위반으로부터 이런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나 상태가 있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접공이 모든 안전 절차와 화재 방지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런데 돌풍이 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연히 경찰은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을 위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찰 긴급권.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인데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되지 자연법에 근거하는 건 안 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경찰 긴급권 발동할 때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 등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소방관한테 네가 죽어도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해라. 이건 안 된다고요. 거의 본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나 소방관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1번 갑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정주자 미병부입니다. 미아병자 부상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거절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억류나 피난은 억울해 그랬잖아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고 모사관은 경고가 되잖아요. 경고. 그 다음 경직법에는 절대 사용자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기록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기록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자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 다음 4번에 가서 보시면 사무장삼 나왔고요. 이런 사람들이 직무집행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안가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 보충성 적용되는 거 맞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림 떠올려 보시고 순서대로 맞춰 가시면 됩니다. 22번 갑시다.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기억, 경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직무도 성실히 하고 법령에 위반하면 위법행위니까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니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도 불가능하죠. 다만 일시적 영리 업무는 가능하다 그랬죠. 집을 사고 팔거나 중고나라에 뭘 하나 판다. 그건 괜찮아요. 뒤쪽은 겸직 금지 의무인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는 소속 상관이 아니고 소속 기관장이죠. 소속 기관장의 허락이 있으면 겸직 금지 의무는 깨질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디귿,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죠. 승인이 아니라. 저 구속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걔 사고 쳐서 우리 구속시킨다 라고 알려만 주면 됩니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요. 리얼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합니다. 나랑 종교가 같으면 따르면 되고 다르면 안 따르면 되니까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23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범률이 되죠. 2인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고 과태료 부과처분, 즉 처분과 징수까지 모두 5년 안에 끝나야 되는 거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우리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10일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2번입니다. 24번 갑시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면 무효입니다. 선행행위가 무효일 때는 후행행위에 무조건 승계되죠. 논의의 실익도 없습니다. 왜? 100% 승계되니까. 따라서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에도 당연히 승계가 되게 됩니다. 2번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에 위헌결정이 난 이 규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체납 처분을 하는 거나 속행하는 건 안 돼요.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내린 처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할 때 또 위헌 법률을 들고 와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위헌 판결 나면 더 이상 적용하면 안 됩니다. 3번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이건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 사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봅시다. 행정행위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이 틀렸네요. 25번 갑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죠. 그럼 봐. 엄마가 아기 주사를 안 맞춰요. 주사 맞히라고 집행벌을 계속 내리죠. 그러면 엄마에게 지금 집행벌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건으로 어머니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집행벌이 상속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가 받았던 집행벌이 아기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자기 의사로 주사를 안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집행벌은 상속이 돼버리죠. 얘가 벌금 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무효가 되겠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면 당연히 형법상 공직방 범행 막기 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철거 명령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합니다. 1차 처분만 처분성이 있고 나머지 뒤에 것들은 전부 기간 연장하는 효과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최초의 계고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관할 행정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 의무 위반이죠. 지금 법을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26번 갑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됐죠? 구체적 위법사에 대한 판단에만 미치게 됩니다. 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재결이 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행정청이 이긴 거죠. 그러나 처분청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건 승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디귿 임시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제한된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의무이행심판은 인정은 하는데 가처분 제도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임시처분 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우선이고요. 집행정지 방법이 있으면 굳이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보시면 됩니다. 디귿 판례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에 가서 봅시다.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원래 행정심판을 제거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 짧아요.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별 법률상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것보다 개별 법률이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국민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안 알려준 거야.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됐죠? 행정청이 안 알려준 건 행정청의 잘못이니까. 27번 갑시다. 조직 편성의 일반 원리에 관한 이야기. 계층제는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난이도는 무거워지고 월급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 수행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자기 라인이 생기니까 조직 할거주의를 초래한다. 맞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는 지시도 한 사람만,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맞는데 명령 통일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면 청장이 사망했을 때는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계층제도 깨지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니은은 맞는 이야기죠. 디귿,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설 조직보다는 기성 조직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통솔 범위가 넓고 위기 상황에서는 너네 싸우지 말고 내 말을 믿고 한번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보자 라는 지휘관의 명령이 잘 먹히겠죠.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비공식적 접촉이 많아지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 조정과 통합의 원리인데 만약에 관리자가 보기에 A 부서의 일과 B 부서의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수 있으면 A 부서에게 인력과 예산을 몰아주면서 B 부서한테 내년에는 너네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A 부서건 B 부서건 어느 일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안 잡혀요. 그런데 만약에 지휘관이 들어가서 A 우선 이래버리면 B가 불만 가진다고요. 그때는 좀 빠져 있으라고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당사자들끼리의 자정작용을 발휘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어요. 보류, 회피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8번 공직 분류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이야기.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죠. 이해력이 넓어져 계급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인데 아니죠. 계급제가 교통계도 갔다가 생활안전계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횡적 협조, 이해가 넓어지니까 횡적 협조가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죠.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후에 캐나다 등에 전파됐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월급을 더 주는 거잖아요.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거 맞고 계급제는 내부에서 아무나 뽑았으면 되니까 인사배치는 신축적이고 융통적이 되죠. 29번 품목별 예산제도 마트 영수증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국회가 일일이 품목과 수량과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니까 통제지향적이 되죠.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고 관리지향적인 건 성과주의 예산제도죠. 그 다음 운영이 요기합니다. 국회가 정해진 대로만 쓰면 되니까 쓰기가 편하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니까 회계책이 명확하고요. 그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한 사람은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되니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 국회에서 지출 대상과 금액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니까 행정부가 알아서 쓸 건 없어요. 신축성이 저해되는 건 맞습니다. 계획과 지출은 일치하지 않죠. 우리 부서는 컴퓨터를 바꿀 계획이 없는데 국회가 바꾸세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 4번 품목별 비용을 따진 미시적 관리 하나하나 품목에만 집중하니까 정부 전체의 활동의 통합 조정에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30번 보안관리 갑시다. 과외 독립 그래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은 딱
맞는 수준으로 보호해라는 등급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비밀이 2급도 되고 3급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급 비밀로 지정하는 거니까 최저 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 또는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미국이 2급으로 보호하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2급 또는 1급으로 관리해 주라는 이야기고 디귿 1급 비밀은 무조건 따로 관리합니다.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고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면 안 되고요.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뉩니다. 비밀이 있는 곳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이겠죠. 어쨌든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31번 갑시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때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당연히 출석을 요구해야 되고요. 3번 신청인이 2번에 걸쳐서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 피신청 언론사가 2번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직권 조정 결정은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고 만약에 이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 신청은 7일이죠. 물론 이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도 되고 이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32번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1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도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3번도 역시나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범죄 대응을 위해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 절차, 신분을 밝히는 절차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출입할 때는 상시적 출입은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정당 사무소도 일시적 출입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죠. 33번 갑시다. 일본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신경찰법 시대에 도도부현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가적 요청에 근거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국가적 성격도 부여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소할이란 말은 관할이죠. 관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경찰청 장관 우리로 치면 경찰청장이고요. 광구경찰국을 통해서 소관사무에 한해서는 도도비형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아까 1번에서 도도비형 경찰은 자치경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범위는 국가경찰적 사무도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찰청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것도 있죠. 사법경찰은 공소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와 지휘를 따라야 되고 수사종결권과 구류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4번 갑시다. 안병하 치안감 나옵니다. 5.18 민주화 당시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추적하지 말라 이 말이 비례 원칙이고 그리고 시위대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35번부터 강론입니다. 유실물법 갑시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
보상금이나 보관 비용 받고 싶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1번 틀렸죠. 2번 물건을 반환받은 자 보상금은 5에서 20%.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장은 물건이 멸실, 훼손, 보관에 과다한 비용, 불편이 있을 때 매각할 수 있고, 당구장에서 내가 반지를 주었어요. 당구장 주인과 실제 물건을 주운 나는 보상금을 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36번 갑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관계에 있는 자, 이혼한 배우자를 가서 때려도 가정폭력범죄가 맞습니다. 동거하는 친족관계 있는 자만 가정구성원에 들어가고 동거한 친족관계 있었던 자는 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담소, 보호시설 이런 어떤 데 일적으로 이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긴급을 요해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죠. 물론 긴급 임시조치를 했을 때는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안 내려주면 즉시 긴급 임시조치 취소해야 됩니다. 37번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2년이죠. 너무 간단한 거고요.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도로는 형태는 상관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도로든 도로 아니든 처벌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음주, 과로질병 약물, 뺑소니, 측정 거부는 도로든 도로 아니든 처벌하고요. 무면허는 도로일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38번 갑시다. 집시법에서 금지 통고가 나옵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습니다. 갑이 먼저 신고를 했고 을도 자기가 개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어 개최하도록 권유하도록 노력하죠. 노력을 했는데도 갑이 절대 양보 못하겠대. 그러면 을에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주군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 타인의 주거 지역, 군사시설 이런 거 말해야 되죠. 3번에 가서 보시면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48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39번 갑시다. 지방법원 판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구속기간 연장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3조에서 10조까지니까 법문상 11조와 12조 특수직무유기와 무고날조는 구속기간 연장 대상 범죄가 아니고요. 7조와 10조 찬양고무와 불고지죄는 위헌 판결로 제외되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2회 이상 안 나오면 그때는 구속영장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사고 치면
법정 채용을 일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판례는 찬양 고무 등 죄가 다시 범한죄라면 비례원칙상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타인의 범행을 고발 방해합니다. 불자방이죠. 불고지죄 친족, 자수, 방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 사유가 맞습니다. 40번 승상님 15 관두 3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승무원 상륙은 15일, 관두 3이니까 관광 상륙은 3일. 난 급해 썰이니까 긴급 상륙은 30일이죠. 임시로 교무실에 90일간 있을게. 난민 임시 상륙은 90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부터 칩시다.